오늘 마지막 이제 아주 좋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김정희 전 원광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님이신데요. 불교 회화 쪽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여러분 강의해 주실 것은 공주의 사찰과 불화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김정희 박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네, 오늘 성곽 밟기를 하려고 이렇게 신발까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늘에서 안 떨어져 갖고 그렇지만 저기 오늘 비는 정말 단비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한 번만 더 쳐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날씨가 구준데 그렇지 않아도 소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오실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또 소장님의 그런 오늘 준비하신 이런 거 그리고 오늘 구준 날씨 오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가 하지였더라고요. 그래서 낮이 제일 긴 날이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늦었는데도 밖이 조금 이렇게 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또 아름다운 불화를 보시려면은 좀 껌껌한 게 좋을 것 같아서 불을 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고 한 30년 했었고 또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항상 강의할 때마다 제일 어려운 강의가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미술을 강의할 때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저보다도 더 이 이제 고향에 또 고장에 그러한 유물들을 많이 아시는 선생님들이라서 이렇게 혹시라도 잘못 말을 할까봐 이렇게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그러는데요. 아마 여기 보시는 그 불화 세 점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요? 네. 잘 보이세요? 여기 앞에 요 불도 좀 끄면 어떨까요? 네. 네. 좀 너무나 아름다운 불화여서 그 색깔들을 그냥 좀 다들 즐겨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공주는 뭐 백제 때부터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불교가 들어와서 아주 불교 미술, 불교 문화가 크게 발전했던 그런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삼국시대부터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사찰인 대통사, 좀 대통사지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비롯해서 현재 그 유명한 그 사찰들 뭐 마곡사, 갑사, 신원사 이런 많은 사찰들이 창건이 되었던 곳입니다. 이어서 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지나면서도 이 공주 지역에 이제 불교 문화가 크게 꽃피우게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공주 지역의 사찰은 모두 41개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조계종 사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태고종이라든가 기타 종단의 이런 사찰들까지 이렇게 본다면은 한 40여 개 사찰들이 현재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사찰들에는 여러 불교 미술들, 예를 들어 불교 조각을 비롯해서 또 회화, 공예, 건축 이런 많은 문화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불화만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무려 112점.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네, 112점이나 되는 이러한 불화들이 현존하고 있는데요. 그 불화의 종류만 하더라도 그 거의 뭐 모든 전각에 봉안되는 이런 불화들이 모든 불화들이 다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 점밖에 안 되는 괴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주의 괴불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나라의 괴불이 지금 120점이 남아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공주의 괴불은 그 괴불의 역사 또 괴불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런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점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지역에는 이렇게 세 점의 괴불이 남아 있습니다. 갑사, 신원사 그리고 마곡사입니다.
그런데 연대를 보면 다 17세기죠. 네, 17세기에 세 점이 남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공주하면은 백제부터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너무 늦은 시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괴물이 제일 오래된 게 1622년입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이 120점을 쭉 놓고 볼 때 공주 지역의 불화들이 굉장히 괴물이 아주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그런 중요한 작품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괴물 요즘에 많이 보셨죠? 혹시 어디 괴물을 보셨나요? 세 점 다 보신 분? 다 보셨나요? 네, 마곡사거도 보셨을 것 같고 또 갑사 같은 경우에는 계산대제 할 때 2년에 한 번씩 괴물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신원사 괴물도 그렇고 아마 공주를 사랑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괴물은 한마디로 걸괴자에다가 부처님 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밖에다가 내어 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괴물은 절대로 전각 안에 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밖에서 어떠한 그 이제 큰 행사가 열릴 때 요즘에 뭐 제일 큰 행사는 아마 4월 초파일 그런 행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갑사 같으면 계산대제 그리고 또는 뭐 영산제 또 돌아가신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지내는 수륙제 뭐 많은 이런 큰 제사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제를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 조그만 정각 안에 들어가서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안에 있는 부처님을 밖으로 와서 그 부처님을 꺼내서 예배 대상으로 해서 법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생각을 이렇게 해보실 때 예를 들어서 이만한 불상들이 있는데 과연 이 부처님을 낑낑낑대고 밖에 나가서 아무리 거기다 이제 모셔놓고 예불을 한다 해도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외용 불화, 야외용 예배 대상으로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림들이 바로 괴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괴불은 뭐 학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남아 있는 괴불이라든가 아니면 기록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본다면 아마 임난 이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야외에 모시는 거대한 그림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필 17세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120점쯤 남아 있는데 1622년에 작품이 제일 오래됐고 이제 제일 늦게 된 것은 물론 20세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17세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왜 저렇게 거대한 그림들을 만들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7세기라고 하면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렇죠? 정유재란이 끝나고 또 17세기 전반에 병자호란 이러한 거대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희생되신 분들을 위해서 아마 사찰에서 많은 그런 제를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야외 모시는 괴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추정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마 오늘 여기 그 윤영혁 교수님께서도 와 계신데요. 그 역사 쪽에서 보면 그 조선왕조 실록의 이제 기록들을 쭉 보다 보면 유난히 17세기 때 여러 가지 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주 추워서 날씨가 그 뭐 아주 추운 그러한 냉해도 있었고 뭐 홍수에 그다음에 전염병에 이런 것들이 다른 때보다 유난히 많이 보이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 17세기라고 하는 시기를 역사학에서는 소빙기라고 부릅니다. 예, 빙하 시대인데 조그맣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렇게 곡식도 잘 안 자라서 사람들이 먹을 것도 부족하고 병도 많이 걸리고 하면서 소위 소빙기라고 하는 이 시기를 맞아서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처님께 의지하고 또 제를 지내고 또 제 지내려면은 커다란 예배 대상이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괴불이 발생했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0여 점의 이제 괴불이 남아 있는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1622년의 괴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마곡사 아까 이런 괴불 보셨다 그랬잖아요. 되게 몇 미터쯤 될까요? 그쵸, 11, 2m. 여기다가 걸면은 한 부처님 반도 걸지 없을 정도인데요. 처음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괴불은 5m가 안 돼요. 5m 내외. 그러니까 아마 여기 걸면 이 끝까지 하면 이렇게 걸릴 수 있는 아마 그 정도의 그림입니다. 그래도 크죠. 네, 작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후에 17세기, 18세기에 가게 되면 현존하는 불화 가운데 괴불 가운데 제일 큰 게 아마 제 기억에는 법주사 괴불이 14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만들어진 것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그림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때쯤 해서 그 여러 가지 의식을 하는데 필요한 의식집들이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해요. 영산제를 지낼 때 필요한 영산대회 작법 절차, 뭐 오종 범음집, 뭐 이러이러한 제와 관련이 된 그러니까 의식과 관련이 된 그런 일종의 텍스트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괴불의 탄생이 거의 맞물려서 아마 17세기 가서야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견입니다. 이 괴불은 어떠한 부처님을 그렸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리기도 하고 아미타, 뭐 지장 보살도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소위 영산 회상 괴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산 하면은 좀 그렇지만 영축산, 영취산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인도에 가셨던 분들은 거기 순례 여행도 할 때 꼭 가는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그러한 장소인데 불경 가운데 왜 법화경이라고 있죠. 법화경, 화엄경이 우리나라 2대 경전인데요. 그 법화경은 바로 영취산,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예요. 예, 모아놓은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영산회상이라고 한다면 영취산에서의 모임, 즉 석가모니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영취산에 모여 있을 때 모습을 그린 것. 주인공은 석가모니겠죠. 예, 이런 그림이 현재 가장 많이 남아 있고 그밖에 뭐 비로자나 부처님, 뭐 아미타 부처님, 미륵 부처, 노사나 부처 이런 부처를 그린 거 또는 보살 가운데 지장 보살을 그린 괴불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류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영산 회상 괴불이 한 80% 이상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괴불입니다. 약 5m 정도 되는데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그 불교중앙박물관 서울의 조계사에 거기서 한번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정면에서 이 부처님을 바라보면 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삐삐 말라갖고 손이 완전히 이렇게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이런 비례나 이런 게 잘 맞지 않는데 괴불은 그런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선으로 높이 있는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면으로 해놓고 슬라이드나 이런 데서 보는 이러한 비례하고는 좀 다르게 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괴불을 보시면 부처님의 자세는 딱 2가지거든요.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거나입니다. 근데 초기에 만들어진 괴불들은 되게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 그림 보면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딱 부처님 혼자. 그렇죠? 혼자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괴불이지만 불화지만 꼭 불상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처님의 모습 그냥 하나만 한 것처럼 이렇게 초기 가장 오래된 괴물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각 안에 있는 부처님을 그냥 밖으로 내어서 그대로 그려서 모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밖에다가 막 10m, 15m 이런 괴물들을 쫙 걸게 되면 앉아 있는 부처님을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뭐 어마어마하게 폭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밖에 있는 부처님은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법회를 하거나 제를 지낼 때 마치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줘야만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모시는 이러한 법회에 부처님의 왕림을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부 서 있는 부처님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앉아 계신 부처님일수록 시대가 올라가는 그런 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티벳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아까 120점 정도 괴물이 있다 그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괴물을 만든 나라는 딱 세 나라예요. 한국, 하나는 티벳, 또 하나는 어딜까요? 몽고입니다. 뭐 옛날에는 뭐 중국의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됐었겠죠. 근데 한국, 티벳, 몽고 이렇게 세 나라에서만 지금 괴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괴물은 굉장히 그 불교 미술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티벳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걸어놓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그냥 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산에다가 깔아놓거나 아니면 티벳 같은 경우는 바닥에다가 모래 같은 거로 그려서 법회가 끝나면 싹 지워버리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거는 그림으로 많이 남아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예,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괴물을 거의 뭐 산의 중턱에서부터 이렇게 깔아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이제 예불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괴물을 옮기려면 이걸 산까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보면 그 둘둘둘 말린 여기 이게 괴물이에요. 예, 괴물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매지고 올라가는데 이걸 괴물 이운이라고 합니다. 옮겨서 저쪽으로 이제 가져간다. 이운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괴물 이운식이 있습니다. 혹시 참여해 보신 분 있으세요? 이제 괴물이 보통 어디에 있나요? 대웅전에 저 지저분한 거 막 두고 그러는 그 후불벽 뒤쪽에 모셔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를 지내려면 거기서부터 다 꺼내 와야 돼요. 그러면 그걸 괴불 이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회가 열리는 마당에까지 이제 갖고 오는데 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님들이나 아니면 신도분들이 이렇게 수십 명이 괴불을 옮기게 되는데요. 괴불을 옮길 때 거기다가 손만 대도 무병장수한다 그래요. 그래서 신도분들이 막 가셔서 막 다투어서 괴불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티벳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이렇게 걸어놓는 괴물들이 일부 있는데 우리보다는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다가는 마치 전각에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물을 차리는 것처럼 괴물 앞에 공양을 차리고 야외에서 이렇게 법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주 지역의 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주 지역에 괴물이 3점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것이 바로 갑사 괴물입니다. 갑사 괴물은 다 보셨겠죠? 2년에 한 번씩 굉장히 자주 거는 괴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마 볼 때마다 놀라실 것 같아요. 그 거대함과 그런 또 아주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채색을 보고 많이 감동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갑사는 우리가 지금 보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미 삼국시대부터 갑사를 창건했다고 하지만 정유재란 때 완전하게 갑사가 다 이제 없어져 버려요. 불에 타서 이제 전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7년 정도 흐른 다음에 대웅전과 진해당이라는 것을 중건하면서
조선 후기에 다시 한번 갑사가 중창이 되는 이런 이제 불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갑사의 모습은 다 그 이후에 이제 모습입니다. 근데 갑사가 쓸 때 뭐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탑이 없어요. 왜 탑이 없을까요? 응? 네? 천진. 아, 그 전설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네. 이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우리는 사실 삼국시대나 이럴 때 보면 이런 전체적인 가람의 배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탑이에요. 오히려 전각보다 더 크죠, 탑이. 그래서 왜냐하면 딱 이렇게 문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정림사지도 있고 또 미륵사지, 이런 여러 삼국시대에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대웅전은 보이지도 않아요. 탑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탑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후기로 갈수록 탑의 중요성이 점점점 줄어들고 뒤에 대웅전에 모신 부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가게 돼요. 그래서 탑이 이제 점점 쪼그라지는데, 그래도 탑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사처럼 탑이 없는 사찰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이 배치도 특이해요. 옛날 사찰에는 모든 게 다 일직선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문도, 탑도, 전각도, 강당도 다 일직선에 있는데, 조선 시대가 되면 중앙에 이러한 마당을 중심으로 모든 정각들이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대웅전은 남쪽을 향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정각들은 동향 서향이에요.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쪽에 누각이 들어가는 누각이 있고, 그래서 딱 네모나게 이렇게 둘러싸는 이런 구성을 갖게 돼요. 이런 것을 사동 중정형 배치라 그래요. 4개 동 건물이 중정을 향해서 몰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가시면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가 문이고 여기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일로 들어가고 앞에 있는 누각은 일로 들어가고 가운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향하고 상관없이.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 바로 여기가 의식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후반기에 가서. 그래서 여기서 영산제도 지내고 수륙제도 지내고 모든 걸 하면서 모든 정각들이 중앙으로 옮기는 이러한 구성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조선 후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갑사처럼 이렇게 아예 여기다가 탑도 넣지 않는 거예요. 송광사도 탑이 없죠. 송광사. 나중에 한번 가시면 이렇게 보시면 탑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의식의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갑사 계산대제 가보신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갑사 이제 대웅전에 이제 불과 보살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갑사에서 궤부를 걸 때 계산대제 때 이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앞에 궤부를 걸 수 있는 커다란 궤불대가 놓여 있고, 이렇게 주변에다가는 마치 대웅전에서처럼 불단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궤부를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의식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궤불을 올릴 때는 주로 도르래를 써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이 궤불이 거의 뭐 12m가 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층으로 하면 한 3층 정도? 네, 그렇죠? 한 층이 한 4m 정도라고 하면은 3층이 넘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리면 마치 땅에서부터 부처님이 이렇게 위로 이 도량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궤불이 이제 쫙 올라가면서 이제 도량을 전체를 꾸미게 됩니다. 그럼 그 앞에 아까 말씀드린 사동중정이라고 하는 그곳에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마치 이 부처님을 모시고 예불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이러한 행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이 요만하신 걸 보면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궤불은 뭐 무게도 어마어마하고, 아까 왜 그 티벳에서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둘러맺고 가는 것처럼 뭐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그런 그 유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이거 하나 만들려면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 또 기간 이런 게 엄청나게 드는데 훨씬 더 열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기에는. 근데 이러한 대단한 괴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의 갑사의 어떤 사세, 위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이거 아까 보셨나요? 네. 그래서 갑사의 괴물은 이렇게 12m 정도가 되는데요. 제일 중앙에는 거대한 세 분의 부처님이 앉아 있는, 아까 왜 앉아 있는 괴물이 연대가 올라가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중앙에는 비로자나 부처님, 그리고 오른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왼쪽에는 노사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세 분의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는 굉장히 조그맣게 여러 인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세 분의 부처님 아래로는 양쪽에 두 분씩 사천왕, 그렇죠? 사천왕이 이렇게 두 분씩 모셔져 있고 보살 있고 중앙에 꿇어 앉아 있는 인물이 한 명 보입니다. 이것을 청문보살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 법은 어떤 것이고 불교의 진리는 무엇이고 하는 법화경, 뭐 이런 화엄경 이렇게 이런 데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청문하는 이런 보살들을 아래다가 그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갑사 이 괴불은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갑사 삼신불 괴불 그렇게 부릅니다. 즉 삼신 부처님을 모신 괴불이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연대가 1650년입니다. 그럼 아까 보셨던 가장 오래된 괴불에서 30년밖에 지나지 않은 굉장히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오래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 이런 근데 전혀 수준이 다르죠. 아까 거 하고는. 아까는 그냥 부처님 한 분만 간단하게 그린 건데 크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 사이에 30년의 그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발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0분 괴불인데 이것을 그린 화가 이제 스님들이 주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불화를 그리는 스님들을 화승이라고 부릅니다. 화승. 그래서 화승 가운데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우두머리가 수화승. 예. 그래서 경잠이라고 하는 스님이 수화승이 돼서 그 아래 여러 뭐 행운, 수연, 응렬, 해명, 항능 뭐 이러한 여러 그 화승들을 거느리고 함께 그린 것이에요. 모두 몇 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분이 이 12m짜리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그런데 의외로 거기 모든 불화에는 아래 화기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화기만 잘 읽으면 언제 어디서 무슨 그림으로 그려졌고 다 적혀져 있어요. 심지어는 그림 그릴 때 된장은 누가 시주했고 간장은 누가 했고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사람이 시주해서 이제 불화를 만드는데 의외로 그것을 조성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저희 생각 같으면 이 정도면 1년쯤 걸릴까? 한 달밖에 안 돼요. 한두 달밖에. 의외로 짧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림을 그릴 때 철저하게 분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리려면 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본을 그리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응렬 스님 같으면 뭐 빨간색만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이것만 확 칠하니까 이제 그 빨간색 딱 칠하고 물러서면 그 다음에는 뭐 초록색 칠하는 분이 들어와서 칠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색채별로 하다 보니까 의외로 빨라요. 불화를 그리기가.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불화들을 이제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모두 25폭의 천을 이어서 만들었어요. 바탕천을. 네. 아까 이게 12m라고 했고
이 가로 길이도 뭐 거의 7, 8m 정도의 하는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한 폭으로 짤 수가 없잖아요. 보통 삼배나 비단을 짤 때 얼마나요? 그 폭이? 아마 한 30cm? 그쵸. 한 34, 38 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배틀이 요만해서 이렇게 할 때가 제일 빨라요. 속도가. 이거 하면 벌써 늦어져요. 그쵸? 그래도 이제 큰 거를 짤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막 7, 8m 되는 건 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화는 항상 이렇게 폭을 이어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괴물은 너무 크니까 막 25개를 다 바느질해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그 일부인데요. 여기 이렇게 꼬맨 자국 보시나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실로 이어서 바탕을 만든 다음에 초를 그리고 색채를 넣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천을 쓸 수도 있지만 제일 많이 썼던 게 삼배입니다. 삼배. 삼배가 좀 강하죠. 그림을 그리기는 비단보다는 안 좋아요. 예, 비단은 곱기 때문에 그림도 섬세하게 잘 그릴 수가 있지만 삼배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서 있잖아요. 예, 서 있으면서 12m 정도 이렇게 서 있을 때 바람이 불고 뭐 이러면 비단이나 이런 거 약한 걸로 하면 찢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괴물들은 거의 삼배를 써서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삼배하고 비단을 섞어서 쓰기도 해요. 가운데는 삼배 쓰고 양쪽에는 뭐 비단을 조금 넣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거의 삼배를 이제 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폭이 한 30cm 정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 7, 8m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은 중앙에 비로자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노사나 부처님 이렇게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권속들을 표현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아래쪽에는 말씀드렸듯이 사천왕과 청문보살, 위쪽에는 석가모니의 10대 제자와 그다음 여러 신들 이런 분들이 그 설법하는 부처님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옹호하는 이제 그러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집같이 생긴 이런 게 위에서 이렇게 달려 있고 그 아래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거는 왜 그 대웅전에 가면 닷집이 붙어 있잖아요. 예, 천계라고도 하고 우리가 보계라고도 부르는데 물론 처음에는 이 인도가 너무 더우니까 그런 데서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권위 있는 그 인물들, 부처님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위에는 이렇게 닷집 같은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장엄을 하고 있습니다.